침체된 경기에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까지 겹쳐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직업인으로 주된 역할을 책임졌던 퇴직한 중년 남성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더욱더 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희숙입니다. (50대) 후반 남성 A씨는 아내와 대학생 딸, 그리고 취업준비생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회사에서 업무 실적 저하로 실직에 대한 압박과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 자신보다 후배가 먼저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늘어남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됐고 6개월 전 권고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자녀와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직 활동을 했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와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의 감정만 앞세우게 되며 언성도 높아져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아내와의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주 어울리던 선후배 모임도 나가지 않고 지인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도 들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합니다.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년 남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남성 우울증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면서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무기력해지며 쉽게 짜증과 분노를 보이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감, 자녀와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 승진 누락이나 퇴직에 대한 압박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이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감소하게 되어 이 또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이 지속되면 알코올 남용으로 가정 내 폭력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 때문에 남성의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참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에 비해 우울증이 잘 드러나지 않아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년 남성 우울증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중년 남성의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울과 자살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년 남성들의 자살률이 중년 여성들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이유로 물론 무직인 중년 남성들도 있지만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직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준비되지 않은 명예퇴직과 같은 조기퇴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년 남성들의 조기퇴직은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자녀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출근이 없는 새로운 일상생활의 적응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은퇴 후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지만 관계질은 더 떨어져 갈등이 잦아지게 됨으로써 남성은 은퇴 증후군, 아내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것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은퇴 증후군과 은퇴 남편 증후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남편이 겪는 은퇴 증후군은
은퇴로 인해 겪는 인간관계의 변화로부터 생기는 우울증을 말하며 최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한국 남자가 은퇴하는 나이는 55세에서 60세로 은퇴 후 직장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은퇴 준비는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중년 남성이 겪는 상실감과 허탈감, 소외감, 무력감 등의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겪는 은퇴 남편 증후군은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잔소리가 심해지며 몸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위로와 대접을 원하지만 아내는 역할과 자유를 요구합니다. 즉 남편은 아내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아내는 자녀와 친구를 편하게 여깁니다. 흔히들 은퇴 남편은 집에서 새끼를 먹는 삼식이, 아내 뒤만 쫓아다닌 바둑이, 집에 붙어있는 젖은 낙엽으로 회자되는데요. 실제로 당사자들은 이 말들의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중년기 남성 우울의 요인은 첫째, 퇴직 중년 남성은 퇴직으로 인해 지위 및 권위, 경제력 등 다양한 상실에 자존감이 낮아져 사회적 위축 등을 보이는데 이것도 우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둘째, 이들은 생애 주기상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한 개 이상의 성인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 퇴화를 인지하게 됨이 우울증 발병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셋째, 젊어서 그동안 일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2 인생에 대한 준비와 마음가짐 없이 퇴직한 경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섭섭해하거나 후회하는 일상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했던 은퇴 증후군과 은퇴 남편 증후군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부부 친밀도는 중년기 우울과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퇴 후 가정에서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부 친밀도가 낮으면 이가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년 남성의 우울은 하나의 요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공허해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기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일에 후회하며 죄책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은 무가치함으로 미래도 없다는 비관적인 사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소 즐기던 취미뿐만 아니라 성생활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 식욕 저하 또는 식욕 증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무력해지면서 작은 일이나 활동에도 피곤해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움직임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전과 달리 우울한 상태로 사는 것이 지옥처럼 생각되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함께 자살 계획을 세우거나 자살 시도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증상 외에 중년 남성 우울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추가해 말씀드리면 남성들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슬픔보다는 좌절이나 분노, 조급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 내에서 전보다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짜증과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술, 담배, 도박, 게임 등 중독에 빠지기도 함으로써 잦은 가정 내 갈등 상황 속에서 공격적 행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평온한 일상의 무료함이나 무미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취미 활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기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제5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하여 우울증 진단을 내립니다. 우울 관련 장애 중 가장 흔한 주요 우울 장애의 DSM-5 진단 기준 증상들은 첫 번째,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 이어지고요. 이때 슬픔, 공허감, 아무런 희망 없음과 같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느낌도 제시해야 되고요. 자주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종일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상태가 매일 이어지고 체중 또는 식욕의 심한 감소나 증가가 있으며 네 번째로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이나 과수면도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절부절하지 못함과 같은 정신운동의 초조 또는 생각을 보이고 행동이 평소보다 느려지는 지체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무가치감 또는 지나치게 부적절한 죄책감을 매일 지속되게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로는 사고력 또는 집중력의 감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심해져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되풀이되어 떠오르거나 특정한 계획이 없는 자살 사고가 반복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상 9가지 증상들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는 경우로 그 5가지 증상 중 하나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신체 질환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체 질환인 내분비계 질환으로 호르몬이 저하되어 우울해지는 경우는 이 진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는 크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효과적인데요. 이러한 치료가 증상을 개선하게 되면 능동적 치료 이행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치료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정신치료나 상담만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우울증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및 상담을 함께 병행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약물로는 항우울제인데요. 항우울제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와 세로토닌 노아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교정합니다. 특히 항우울제 1차 선택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안전한 약입니다. 우울증에 동반되는 수면장애,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우울증의 급성기에는 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항우울제만으로 증상의 호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병합하여 처방될 수 있는 약물은 기분 조절제인 리튬,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을 활성화하여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의 치료 기간 및 원칙은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소 2주에서 4주간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으며 꾸준한 약물 복용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약의 효과를 높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6개월에서 9개월간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치료 방법으로는 정신치료 및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치료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심리 상태 및 관련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행동하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가 우울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상담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성공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탐색하여 이를 증대시키는 이야기 치료나 해결 중심 치료 등이 장기간 우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가치료 방법으로는 병원에서의 치료는 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급성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 이후 평소 자신의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가 잘 안 되는 일상적인 건강한 행위들입니다. 첫 번째로 햇빛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산책이고 운동이 되겠죠. 햇빛은 기분 조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아침에 햇빛을 30분 이상 받는 것은 우울증 호전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으로는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현 가능한 일상의 시간 계획표를 설정하고 100%는 아니어도 좋으니 일부 실행해 보시고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가치료 방법으로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음에 맞는 한 명의 친구나 가족을 두셔도 됩니다. 그마저 없을 경우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말처럼 진정성 있게 내 편이 되어주는 상담사를 만나러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가치료법으로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인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뇌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돈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가치료 방법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인데요. 과일, 채소, 곡물, 저지방 유제품, 살코기 등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시면 좋은데요.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뇌를 흥분시키는 전자장치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술, 담배와 같은 중독성 물질을 피해야 하는데요. 알코올이나 마약성 약물이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독되어 원하지 않는 증상까지 생기게 되어 기존의 증상을 더 악화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으로 자신을 돕는 치료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나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 예를 들면 타인의 상처 주는 눈빛이나 자녀 배우자의 무시하는 말투를 마주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긴 자기계발서나 심리응급처치서와 같은 것들을 읽고 마음을 풀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몽을 꾸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퇴직한 중년 남성들의 특징을 고려한 우울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퇴직 후 변화된 생활에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실현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잃어버린 명함과 역할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퇴직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응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 2년 이상, 적어도 3년에서 4년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조급함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 새로운 후반전, 제2 인생의 길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또는 내가 선택한 활동들을 찾고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있고 싶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 함께 해야만 해법이 보인다는 무수한 심리적 연구 결과들을 명심하시고 기꺼이 주위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좋은 관계, 즉 부부 친밀감은 행복한 퇴직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중년기 이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평소 사소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야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결정을 서로 믿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부부 친밀감 향상을 위한 소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가가는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머리에 새치가 많네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처럼 사소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서로 간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포옹이나 팔짱 같은 가벼운 접촉을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10초간 상대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잘 잤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거나 10초간 포옹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먼 곳을 바라보는 관계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지만 TV 시청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 아예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서로 감정이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사진, 자녀들의 돌사진, 가족사진 등을 꺼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감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견의 똥을 치우고 사료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서로 예민하여 짜증내거나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안일이나 자녀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서로 존중하는 대화법이 무엇보다 필요한 순간인데요. 비난과 경멸은 원수가 되는 대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정말 힘들었겠네.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의논해보자 라는 이런 태도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의 주역인 중년 남성분 여러분께 척박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하시고 아래로는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금껏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께 저희 전문가들이 무한한 감사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시대가 주위가 그런 귀한 부분을 알아주지 않아 힘드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 분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대로서 이전처럼 작은 활동이라도 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굳건히 나아가신다면 후대에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전문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의원으로 이는 유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가 있고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43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나 군이나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면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정신 전문가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미시가 2000년에 개소하여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미시민 모두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미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구미마인드.com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익명으로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상담실과 1577-0199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일숙이었습니다.